자, 이런 압축 통합 강의 하고 있습니다. 자, 물권법 총론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물권의 일반론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물권 일반론에는 그 네 덩어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물 일권주의 및 그 예외.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 머리에 뼈대가 잡히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물권이 갖고 있는 공통적 효력이라고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권. 그 중에 핵심이 물권적 청권이죠. 자, 우선적 효력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개념 잡고요. 그 우선적 효력의 개념을 보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물건이 하나인데 권리자가 여럿이 주장해. 갑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을 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권리는 다 배척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살아남은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선적 효력이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선적 효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에 관한 기준. 그죠? 기준. 두 가지.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나죠. 일단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때는 대원칙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원칙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일단 그렇게 원칙을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물권적 청권은 그 유형, 민법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요. 중요한 게 행사 요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유형이 세 가지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럼 이 세 가지 권리를 누가 청구권자,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게 핵심적 내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고 일반적 효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 효력 첫 번째 우선적 효력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을 때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취급이 된다. 자, 기준이 뭐냐? 첫째, 물권과 물권이 충돌한다. 특히 동종류 물권이 충돌한다.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 대원칙이 뭐라 그랬죠?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럼 성립을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부동산 물권은 등기, 동산 물권은 점유. 따라서 부동산 물권은 등기 먼저 한 자가, 동산 물권은 점유 먼저 한 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근데 예외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가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요, 소유권 등과 병존이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분필을 포인트라고 하나요? 사가지고 소유하면서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죠. 이걸 제가 타인에게 빌려줘요. 그럼 저는 소유권이 있고 그 타인은 점유권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하고요,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두 가지 예외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소유 주택을 을에게 임대를 했더라. 자, 집주인이 임대인이고요. 집주인. 전월세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세입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법적으로는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은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 임차권은요, 채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채권과 물권을 비교하면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권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을 못하고 특정한 채무자,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채권이가 돈 빌려줬을 때 나한테서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상대적인 거예요.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은요, 이 임차권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대항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 그게 대항력이에요. 특정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자,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차 한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 그래서 병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절대적 권리잖아.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야, 내 집이다, 나가라, 이렇게. 반면에 을은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병한테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소유권 등 물권과 임차권 등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요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만 예외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어요. 자, 대항력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이잖아요. 따라서 임차권 같은 채권이 대항력을 만약에 갖춘 상태라면 그 이후에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예외죠. 예외가 채권이 우선하는 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기억할 게 하나,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어쨌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 중에 하나, 부동산 임차권 같은 채권이 등기 등을 통해서 또는 주택임대차와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서 뭘 갖추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 이후에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일몰일권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는 요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물권적 청권이라 하죠. 일단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말없이 가져갔다. 그럼 갑은 을에 의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이 침해당하는 거죠. 갑은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물권이 누군가에 의하여 침해 또는 방해를 당하거나 또는 방해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계고 여기가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을소유 주택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건물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점점점 더 기울어져. 그럼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갑의 주택 소유권이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잖아. 이런 경우. 현재 물건이 침해 또는 방해를 당하거나 또는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현재 그 물건을 침해 또는 방해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이나 방해 제거나 그 예방을 청구, 가져가면 반환 청구, 방해하면 방해 제거 청구,
염려가 있으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그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란다. 갑 속의 노트북을 의리 말없이 가져갔다. 당연히 갑은 의리게 내 노트북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민법의 물권적 청구권이 어떤 게 있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져갔다 돌려달라 반환 청구. 자, 내 책을 가져갔다 돌려달라. 가져가진 않았지만 깔고 앉아 있어서 방해하고 있다. 엉덩이를 치워라 방해 제거 청구. 이웃집 담벼락이 우리 집 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할 것 같다. 걱정스럽다. 옹벽을 제대로 좀 보강공사해라.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리가 점유권의 한 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고 소유권의 한 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부르겠죠. 이렇게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을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물권들 예컨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다른 물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다른 물권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214조, 213조를 지상권 등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하라 라는 규정이 없어요. 유치권이나 질권에는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213조, 214조를 적용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유치권이나 질권은 침해당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 질권은 해석상 인정해 줍니다. 질권은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인정을 해줘요. 반면에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진 않아요. 나중에 유치권에서 보시겠지만 유치권이 침해가 되면 반드시 점유권도 침해가 됩니다. 유치권이 침해되면 반드시 뭐가 침해된다고요? 점유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침탈당했다.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는 굳이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물건을 점유하지 않아요. 반환 청구라는 건 점유하다가 뺏겼을 때 돌려달라는 게 반환인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뺏길 일이 없고, 따라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이 돼요. 하지만 이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권하고 저당권은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자, 아까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랬죠. 이때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 소유권 등을 본권이라고 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그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권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포인터를 소유도 하고 점유도 하고 있어. 근데 이걸 누가 뺏어갔어. 그럼 저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도 인정이 되고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리는 행사 요건도 달라. 행사 기간도 달라. 즉 전혀 다른 권리예요. 따라서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개의 권리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유권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라고 나왔는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일단 물권으로부터 파생을 했기 때문에 물권의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 누군가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의 성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거야. 물권의 성질도 있고 채권의 성질도 있습니다. 채권의 성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특정 인에게 청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물권의 성질이 있다가 무슨 뜻이냐? 물권의 성질이 있다는 건 간단해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물권적 청구권과 그 물권적 청구권을 발생케 한 물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 분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분리양도 할 수 없다. 양가로 2번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자, 일단 건물은 건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급합니다. 즉 이 건물은 을 소유예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토지 소유권에 기초해서 방해 제거 청구, 즉 건물을 철거하라. 플러스 토지 소유권에 기초해서 땅을 돌려달라. 토지 반환 청구, 인도 청구 할 수 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갑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 그럼 모두 넘어가.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운명을 같이 합니다. 또 하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별도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적용이 됩니다. 물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지상권하고 지역권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물권 중에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가 있기는 있어. 물권 중에.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과는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안 걸린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채권의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 요건이 나왔어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갑소유 땅에 있던 나무가 간밤에 을소유 땅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을이 갑소유 나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어요. 당연히 을은 재거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무가 간밤에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즉 나무가 쓰러짐으로써 을 소유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 원인이 갑에게도 을에게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야. 자, 이런 경우에도 을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이 된단 말이죠. 꼭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나무가 태풍이 아니라 갑이 일부러 고의 또는 부주의해서 과실로 쓰러졌어. 그럼 이때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는 거고요.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따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5번. 누가 행사하는가? 당연히 현재 물권자가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판례가 갑소유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을이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아직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야. 건물 소유권자가 아니야. 따라서 을은 이 건물을 무단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하여 직접 명도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그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소유권, 즉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물권도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 사람은 그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에 기초하여 명도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죠? 자, 상대방은 누구예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방해하고 있는 자. 다만 이 상대방은요, 특히 나중에 점유권 가서 204조의 상대방,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 소유권 가서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 요거를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상대방은 현재 물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 현재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 현재 물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자, 이게 상대방이야. 그러니까 청구권자와 상대방은 일단은 단순해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권을 침해 또는 방해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제거 방해방을 청구하는 거니까 크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현재 물권자, 현재 침해 또는 방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상대방과 관해서 204조 점유물 반환 조건의 상대방, 213조 소유물 반환 조건의 상대방을 따로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 형태의 문제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 판례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주세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단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라 그랬습니다. 을 소유입니다. 따라서 갑은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소유자 을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라. 건물 명도. 청구 못해요. 당연하죠. 다시 한번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을이 건물 소유자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하지 못하고, 그죠?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 청구. 그리고 당연히 을이 건물 소유를 통해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을이 건물을 팔았다.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 근데 아직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면 병은 아직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 병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따라서 여기서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병이 건물을 아직 이전 등기 안 해서 건물 소유권은 없어요, 병은. 근데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있대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을이 건물을 병한테 임대한 경우. 이때는 좀 다르죠. 병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거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대신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했고 을이 철거를 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럼 갑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서 집행관을 대동하고 철거를 할 수 있어요. 철거를 하러 갔는데 병이 있어. 그럼 당연히 갑은 병한테 철거할 테니 건물을 비워달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래 건물의 명도 청구는요. 건물 명도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긴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요게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이걸 딱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1번 판례죠. 건물을 양수해서 등기하지 않은 자, 점유만 하고 있는 자는 건물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권은 있더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건물이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해서 무슨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유치권 따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무단 권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정당한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전세권, 유치권 따위 갖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갑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건물이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무단 건물이고 철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 건물의 임차인, 건물의 전세권자, 건물의 유치권자 등이 설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불법 무단 건물이고 철거돼야 되니까 그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하니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 아닌 자들, 임차인 등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비용 부담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타권리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일본은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가 있었고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그럼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 반환 조건이 두 가지야. 하나가 갑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반환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계약에 기초해서 생기는 청구권이 채권적이야. 자, 청구권을 물권적과 채권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물권적이라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채권적이라면 10년의 소멸시에 걸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환 청구권이지만 별개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두 개가 병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면 청구권이 두 종류가 생긴다. 소유권 등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 두 가지 권리가 생긴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뒀다가 밑에 판례를 하나 이해해봅니다. 판례. 갑소유 땅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을이 있더라. 자, 이건 나중에 물건 가서 할 건데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어떤 기능이 있냐?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갑이 그걸 을한테 안 갚아. 그럼 을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 기초해서 땅을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에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아.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변제.
저당권, 근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갑은 말소하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두 개예요. 하나가 갑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갑 소유 땅에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등기해 주면서 돈을 갚으면 말소한다라고 약정을 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갑이 돈을 갚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게 두 종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이 만약에 토지를 팔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벽에 넘어가요. 그러면 갑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 등기 청구권도 병에게 넘어가겠죠. 반면에 을병이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갑이 보유하겠지.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채무가 소멸했다.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권적 청구권,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판례에 꼭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는 말씀드렸죠. 불가항력적 침해라면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플러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렇게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일반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물권 일반론 4개. 일물일권주의 및 예외,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그중에 물권적 청구권 오늘 체크해드린 내용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물권 변동론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